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설기현. 그는 2004년부터 2시즌 동안 당시 잉글랜드 2부 리그에 있던 울버햄튼에서 69경기 18득점이라는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06-07 시즌 1부 리그로 승격한 레딩으로 둥지를 옮겼는데요. 박지성과 이영표에 이은 세 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의 탄생이었고, 살림이 넉넉지 않은 레딩이 그에게 당시 팀 최고 이적료인 100만 파운드를 지불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설기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팀에 적응한 그는 5경기 만에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환상적인 득점을 선보였고, 6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는 등 팀에 완전히 녹아들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의 이 득점은 그의 진가를 보여준 장면이었죠. 이런 초반에 엄청난 활약으로 국내 팬들로부터 설바우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레딩에서도 꾸준하게 선발로 출장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부터 그의 공격 포인트는 점차 줄어들었고, 포지션 문제로 감독과 불화까지 겪으면서 리그 후반부에는 경기에 나서지 못하거나 벤치에서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07-08 시즌 초기 레딩에서 3경기를 소화한 그는 풀럼으로 이적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설기현에게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교체로 주로 나섰지만 꾸준히 출장했던 그는 시즌 중반 자신을 데려온 로리 산체스 감독이 경질당하고 로이 호지슨 감독이 부임하며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08-09 시즌 경기에 거의 나서지 못한 그는 사우디의 알힐랄로 임대 이적을 떠나 6개월간 활약한 뒤 다시 풀럼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풀럼에서 더 이상 그를 위한 자리는 없었고, 결국 리그 2경기만을 소화한 뒤 2010년 1월 풀럼과의 계약을 해지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는 레딩과 풀럼에서 4시즌간 컵대회 포함 60경기에서 6골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2002) 월드컵 이후 PSV 아인토벤으로 이적해 박지성과 함께 활약을 보여준 이영표는 05-06 시즌부터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적 첫해 워낙 빠른 프리미어리그의 템포 때문에 수비 위치 선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시간이 지나 적응이 완료되면서 리그 30경기를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 이영표의 공수 전환과 크로스 능력에서 약점이 드러났고, 경쟁자 에스와코토에게 일부 자리를 내주며 리그 20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기타 컵 대회에 꾸준하게 기용되며 총 31경기에 출전, 알짜배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07-08 시즌부터는 기존의 아수에코토, 당시 어렸던 가레스 베일과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지우베르트까지 합류하며 주전 경쟁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 지속적으로 믿음을 주었던 스승 마티뉴얼까지 시즌 중반 경질당했고, 새로 부임한 후안델 라모스 감독으로부터 외면받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마지막 시즌 리그 18경기 출장, 컵대회까지 포함해 총 30경기에 출전했습니다. 매 시즌 꾸준히 30경기가량을 소화하며 3년간 팀에 많은 공헌을 한 이영표는 마지막 시즌 리그컵 우승을 차지하며 영국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순지하이는 역대 중국 출신 프리미어리거 가운데 가장 꾸준한 활약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98-99 시즌 당시 2부 리그 챔피언십 팀이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임대생 신분으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자신의 이름을 해외 무대에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2002년 2월 당시 2부 리그였던 맨시티에 합류하여 1부 리그 승격에 일조했습니다. 02-03 시즌부터 본격적인 프리미어리그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첫 시즌 리그 28경기와 컵대회 3경기, 총 31경기에 출전하여 팀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시즌에는 리그 33경기, 컵대회 포함 총 42경기를 소화하며 맨시티의 수비를 책임졌는데요. 놀라운 것은 리그 33경기가 전부 선발 출전이었으며 대다수 풀타임을 소화했을 만큼 감독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시즌인 04-05 시즌에도 변함없이 주전으로 활약을 이어가던 순지하이.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그에게 닥치고 마는데요. 첼시와의 리그 6라운드에서 구두연승과 충돌하며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절망적인 부상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을 개점 휴업 상태로 보낸 그는 그래도 05-06 시즌에 돌아와 29경기에 출전했는데요. 그러나 폭넓은 활동 반경과 몸싸움을 바탕으로 했던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부상 여파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06-07 시즌부터는 경쟁에서 밀리며 경기 출전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06-07 시즌 리그 13경기, 07-08 시즌 리그 14경기 출전에 그친 그는 활로를 모색했고, 08-09 시즌 2부 리그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무대를 옮기며 프리미어리그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6시즌을 뛴 순지하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23경기, 3골 7도움으로 역대 중국 선수 중 해외 무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준 4시즌간의 꾸준한 활약을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 레스터 시티에 합류한 오카자키 신지.
174cm로 큰 키도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발을 지니고 있지도 않지만 왕성한 활동량과 적극적인 수비가담 그리고 언제나 팀을 우선시하는 플레이로 감독들의 사랑을 받은 선수였는데요. 비록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팀인 레스터 시티였지만 그가 합류한 첫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전반적인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습니다. 전통의 강호들이 모두 들쑥날쑥한 성적을 보여주는 사이 생각지도 못한 팀이었던 레스터 시티의 무서운 기세가 이어졌고 결국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차지하는 기적으로 15-16 시즌을 마무리했는데요. 우승의 1등 공신은 리그 10경기 연속골을 포함해 24골을 기록한 제이미 바디였지만 오카자키 신지 역시 리그 36경기 출장에 5골 2도움으로 공격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오카자키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팀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수비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압박으로 레스터가 승점을 쌓아나가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16-17 시즌에도 그는 꾸준한 활약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챔피언스리그까지 병행하며 후반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우승 당시보다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18 시즌까지도 프리미어리그 27경기 6골 2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이어간 오카자키는 네 번째 시즌인 18-19 시즌부터 급격하게 기량이 하락하며 선발 출장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며 프리미어리그에선 선발 출장이 단 한 경기였고 득점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레스터 우승 동화의 한 축이었던 오카자키는 결국 2018-19 시즌을 끝으로 레스터를 떠나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4시즌간 오카자키는 컵대회 포함 137경기에 출장해 19득점 7도움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커리어를 마쳤습니다. FC 서울에서의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09-10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 볼턴 원더러스로 합류한 이청용. 불과 2년 전 K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직행했던 이동국이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청용의 프리미어리그 성공 여부 역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청용은 거의 적응기 없이 자신의 포텐을 바로 폭발시켜버리는데요. 약팀 강팀을 가리지 않고 간결한 터치와 패기 넘치는 드리블로 프리미어리그에 이청용 바람을 몰고 왔고 특히 리버풀전 이 환상적인 드리블은 비록 득점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3명의 수비수와 키퍼까지 농락하며 보는 이들에게 엄청난 아드레날린을 선사했습니다. 유일한 약점인 소녀슛만 제외한다면 리그 정상급 윙어로 손색이 없었으며 첫 시즌 34경기 4득점 6도움으로 팀 내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11 시즌에도 변함없이 팀의 주축 멤버로 활약하며 리그 31경기 3골 8도움을 올린 이청용은 2년간 보여준 임팩트로 리버풀, 아스날 등 프리미어리그 강팀들이 원하는 선수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2011-12 시즌을 앞두고 가진 뉴포트 카운티와의 친선 경기에서 살인 태클을 당하며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충격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술 뒤 재활에만 9개월이 걸리는 최악의 부상이었고 이청용은 그렇게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시즌 아웃 판정을 받고 말았죠. 이청용이 빠진 볼튼의 성적은 끝없이 추락했고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하기 위해 이청용은 시즌 막판 2경기에 출전했으나 결국 팀의 강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볼튼을 떠나지 않고 2부 리그에서 3시즌을 보냈으나 결국 승격에는 실패했고 2014-15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하며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날카로움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3시즌 반 동안 리그 38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기록합니다. 2시즌이었지만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던 이청용. 최전성기에 너무나 큰 부상을 당하는 불운이 있었지만 끝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도전을 택했던 이청용은 17-18 시즌을 끝으로 영국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12-13 시즌부터 사우스햄튼에 합류한 요시다 마야. 첫 시즌부터 32경기에 선발 출장하며 주전 센터백으로의 입지를 다졌지만 바로 다음 시즌에는 새로 부임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며 리그 8경기 출장이 그쳤는데요. 요시다에게는 다행히도 포체티노가 한 시즌만 소화한 뒤 토트넘으로 떠났고 경쟁자였던 센터백 데안 로브렌이 리버풀로 이적하며 14-15 시즌부터 다시 주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주전 경쟁 속에서도 꾸준하게 연간 20경기 이상 출전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17-18 시즌부터는 팀의 부주장직까지 수행하며 선수단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20 시즌부터 기량 하락으로 급격하게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에서 느린 발과 최악의 위치 선정으로 해리 케인과 손흥민에게 농락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 점차 하센이틀 감독의 선택지에서 멀어져가며 2019-20 시즌에는 리그 8경기 출장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여름 사우스햄튼을 떠난 요시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8시즌 동안 154경기 출장에 6득점 2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일본인 가운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오랜 기간 꾸준히 활약한 선수로 남아있습니다.
FC 서울과 스코틀랜드의 셀틱을 거쳐 2012-13 시즌부터 스완지 시티에 합류한 기성용. 팀에 합류하자마자 주요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되어 리그 29경기를 소화했고 리그컵에서도 전 경기를 출장해 스완지 시티의 1부 리그 유일한 우승컵 획득에 일조했습니다. 기분 좋게 첫 시즌을 보냈으나 다음 시즌 초반 5경기를 연속 결장하며 감독과의 불화설에 휩싸였고 이에 썬덜랜드로 임대 이적해 활약을 했는데 이는 기성용에게 큰 호재가 되었습니다. 썬덜랜드의 임대 후 가능한 모든 경기에 출전한 기성용은 또다시 리그컵 결승에 올랐으나 결승에서 맨시티에 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다소 적은 활동량과 느린 발을 지녔다는 비판에도 시달렸으나 경기 조율과 정확한 패스로 자신만의 생존법을 터득한 기성용은 2017-18 시즌까지 꾸준히 30경기가량씩을 소화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본인의 족적을 확실히 남겼습니다. 그러나 2017-18 시즌 스완지는 2부 리그로 강등되었고 기성용은 자유계약 신분으로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향했습니다. 첫 시즌에 힘겨운 주전 경쟁을 뚫고 리그 18경기에 출전했으나 2019-20 시즌에는 사실상 전력외 선수로 분류되며 리그 3경기만을 출전했고 결국 2020년 1월 계약을 종료하며 영국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기성용은 총 8시즌 동안 리그에서만 187경기에 출장했고 컵대회를 포함하면 219경기에 출장해 16득점 13도움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프리미어리그 1호 박지성. 당시 퍼거슨이 이끌던 맨유의 무게감은 엄청났기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박지성이 맨유 입단 자체를 믿지 못하거나 가짜뉴스로 생각했었는데요. 입단이 확정된 이후에도 수많은 언론들은 박지성이 그저 유니폼을 팔러 간 마케팅용 선수이거나 잘해봤자 벤치만 달구다가 금방 퇴출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반니스텔로이, 루니, 호날두, 긱스 등 초와 공격진이 버티고 있었기에 그러한 예측이 어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첫 시즌부터 박지성은 리그 34경기를 포함 총 45경기를 소화하며 이러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06-07 시즌은 부상으로 상당히 아쉬운 한 해를 보내게 되었는데 시즌 초반 발목 부상으로 3개월가량을 결장한 데 이어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릎 연골에 문제가 생기며 리그 14경기만을 소화했고 그 여파는 다음 시즌까지 이어졌습니다. 07-08 시즌 19라운드가 되어서야 박지성은 복귀할 수 있었고 그렇게 세 번째 시즌도 리그 12경기에만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활동량을 지닌 박지성은 프리미어리그, FA컵, 챔피언스리그 등 무대를 가리지 않고 중용되었는데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퍼거슨 감독의 요구에 따라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팀에 엄청난 기여를 했고 리버풀, 첼시, 아스날 등 강팀들을 상대로 득점을 올리는 클러치 능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상대팀의 주요 선수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마킹맨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감독 입장에서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소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09-10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당대 최고로 평가받던 미드필더 안드레아 피를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지어버리며 AC 밀란을 4대0으로 격파하는데 1등 공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지성은 맨유에서 7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134경기, 챔피언스리그 38경기 포함 총 205경기에 출전하며 시즌당 약 30경기에 출장했고 전성기 시절 맨유 스쿼드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며 영광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선수는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커리어가 진행 중이지만 예외적으로 순위에 넣었는데요. 이미 지금까지만의 활약만으로도 A+ 학점을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을 거쳐 만 23세인 2015-16 시즌부터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첫 시즌을 제외하면 리그에서만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토트넘 공격진의 핵심 중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무리뉴, 콘테, 그리고 지금의 포스테코글루 등 어떤 감독이 와도 손흥민의 입지에는 변화가 없었고 포메이션과 전술의 변화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며 어느덧 토트넘에서만 350경기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0골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각종 컵대회까지 포함하면 150골 이상과 75도움 이상을 기록하는 등 무려 230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역대 아시아 출신 선수 가운데 의심이 여지없이 가장 꾸준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특히 2021-22 시즌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개인 커리어 최고의 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력과 인지도 면에서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 향후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의 활약도를 뛰어넘는 아시아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